지난 시간에는 카라연합TV의 국가명 카라가 무슨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명쾌하게 제가 알려드리고요. 예전에 약속했던 대로 본 주제, 앞서 말했듯이 계엄과 탄핵으로 본 바람직한 한국인의 미래. 지금 내분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예전에도 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나라는 언제든지 내부 총질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나라다. 이유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굉장히 사분오열되어 있고 통일성이 약하다. 종교도 다양하지. 역사에 대한 해석도 다르지. 거기다가 국제지정학이 충돌하는 최전선의 전투사단처럼 존재하는 게 이 대한민국인데, 미국과 중국이 극단적으로 충돌하면은 내부 총질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아주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6.25) 전쟁, 한국 동란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은 그 당시에 뭐 국가가 남북으로 나뉘기 전이라 더 심하기도 했지만은 여순 반란 사건, 그 다음에 4.3 제주항쟁, 그 다음에 김구 선생의 피살, 이 모든 것들이 내부 총질의 현상인 거예요. 국제지정학이 충돌하면서 그렇게 위험한 시기가 다시 한국인들에게 지금 도래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두려움을 제가 좀 느낍니다. 일본말로 그 어소레라고 그러는데 전라도 말로 어솔어솔하다고, 그 두려움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한국 사람들의 정체성의 자아 분열적 사회 분열 현상을 어떻게 하면 틀어막고 통일성을 있는 세계로 인도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카라연합이라는 것도 그런 각도에서 원래 제 취지가 구상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 다음 얘기를 전개하겠습니다. 계엄과 탄핵이 그러면 사태의 원인이, 이 아수라장 같은 이 사태의 원인이 무엇이냐? 저는 그것을 크게 4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국제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하는 상황, 미국이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2인자로서 자기를 넘보는 중국을 다루기 위해 지금 국제지정학이 충돌하고 있는 6.25 전쟁 시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다. 그 비슷한 상황이. 그런 충돌의 최전선에 한국이 있다 이거죠. 그 GP의 남쪽에서 사단 내에서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사태에 대한 관점의 차이와 정치적인 어떤 선택, 이 딜레마 속에서 이 불안 심리가 폭발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조용히 서로 간에 자기 입장을 정리해서 대모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는 지금 내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정파 간에 현실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세계관 그리고 역사관이 많은 차이가 있어서 충돌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세계관과 역사관이 다르면은 선택지가 달라지지요. 그래서 정책, 외교 정책이랄지 이런 대안들이 상당히 상이하고 충돌점이 많다. 전쟁 비슷한 그 극단적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내부 총질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그런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또 다른 요인을 찾으려면 정치 구조에 있어요. 승자 독식, 대통령 중심제에 대통령이 49대 51 이렇게 0점 몇 차이만 이겨도 정권의 모든 국가 경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는 승자 독식의 그런 정치 구조 때문에 정파 간의 투쟁이 극단적인 현상이 벌어져요. 거기에 지정학과 세계관과 역사관이 동시에 맞붙어서 돌아가니까 충돌 현상이 알력이 커진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한국인들은 이 상황을 그렇게 직시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또 하나 이게 전쟁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계엄령이 발포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죠. 처음에 그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저는 그날 일찍 잠들어가지고 새벽에 나이 먹다 보니까 잠이 안 와서 깨서 TV를 켰더니 계엄령이 발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에서 그걸 또 가결해서 취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한숨을 놨죠. 제가 코인을 약간 투자해놨는데 그거 한번 봤더니 아주 낙폭이 컸다가 말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놔뒀죠.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전시도 아닌데. 그 원인은 지난 봄에 있었던 4.15 총선에서 요소야대가 만들어지면서 야당의 세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정치력, 대화 타협을 통해서 그걸 관리하고 무마하면서 이끌어야 되는데 이번에 크게 느낀 건데 제가 그 교훈으로서 정치 안 해본 사람은 대통령 뽑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번에 크게 느꼈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도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공무원, 검찰 경험만 있던 사람이 대통령을 해보니까 이 쌈박질투성이인 정치 현상에 대해서 어떤 중용의 덕을 가지고 관리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야당도 너무 거야가 되다 보니까 너무 오버해서 밀어붙인 면이 있고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지나치게 삭감하고 그리고 그 예산에 삭감된 내용을 보면은 국가 경영의 철학이 진짜 달라요. 이러한 것들이 대통령이 코로나에 몰리고 거기다 부인 문제까지 선거 과정에서 그 명태균 씨 부조리 문제하고 연결되면서 꽁지가 돌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돌파구를 대통령의 고유고연 아닌 계엄령 선포로 찾으려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하는 만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지만은 과연 꼭 군을 동원한 계엄령이야만 했을까? 만약 그 계엄을 진짜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진짜 계엄 사태를 끝까지 밀고 계엄이 성공해가지고 전 국토를 계엄으로써 통제에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제가 전라도 사람인데요. 제가 전라도 사람이지만 정치적 그 관점은 좀 우파적인 관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70년대 말 80년대를 지나면서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그 출세랄지 이런 인생 가도에 퇴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극단적인 쿠데타 문제에 광주가 얽히면서 독재가 이루어지니까는 그 정권이 그 지역 전체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배제시켜버리는 현상이 발생해요. 지금 이 탄핵이 이 계엄령이 성공했더라면 또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에서.
전라도 쪽의 투표가 그 좌파의 비중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적당히 섞인 게 아니고 한쪽이 너무 치우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극단적 상황으로 정치가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그 지역 전체를 역적으로 모으는 이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 정견의 내부는 알 수 없으니까 그 지역 차별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의 불안정이 가속화되고 경제는 폭망하고 후진국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급했더라도 계엄은 좋은 선택지는 결코 절대 아니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대통령의 정치력 부족의 원인도 상당히 크다. 이것도 요인의 큰 부분으로 작용한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계엄과 탄핵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은 이 엉망진창으로 돼가지고 지금 나라가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외국 투자도 안 일어나는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미래에는 일어나지 않고 지금 정치는 프로세스 과정이기 때문에 민주회복력에 의해서 잘 될 거라고 봐요. 한국인들이 그 지성이 높고 후진국도 아니고 그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연 한국인은 무엇을 해야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챕터가 문제 해결의 방안. 그래서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 통일된 세계관과 역사관을 발견해야 된다. 가장 큰 활자로 써있기 때문에 오늘의 진짜 주제가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정파 간의 정치 협정과 헌법화를 해야 된다. 통일된 세계관과 역사관을 발견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정치적 신사협정을 맺어서 그걸 헌법 조문에 못 박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교적인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헌법에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야 통일적인 정책이 가능하잖아요. 합의에 의해서. 세계관과 역사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부부간의 세계관이 다르면 같이 못 살잖아요. 같은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딴 데를 바라보고 있다. 한쪽은 동쪽을 바라보고 한쪽은 서쪽을 바라보고 있다. 이 정체성의 근본이 되는 이 세계관과 역사관이 우리는 지금 극단적으로 갈려져 있다. 이걸 통합해내는 지혜를 한국인들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는 인문사회과학적인 특히 인문학적인 깊은 통찰 속에서 새로운 세계관과 역사관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영원히 이와 같은 사태, 계엄, 탄핵 이런 사태가 반복되고 심지어 전쟁 상황에서는 내부 총질로 갈 수 있다. 전쟁 상황에서 내부 총질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그 총구가 확실한 적을 향해서 집중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쪽은 동으로 가고 한쪽은 서쪽으로 가면은 그 총구가 내부에서 폭발하죠. 죽고 죽이는 살인전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미래 한국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그 대안을 좀 부족하나마 한국에 정치하는 사람, 문학에, 세상에 힘 좀 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밑밥을 좀 깔아보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승자 독식의 정치 구조를 개혁해야 됩니다. 서로 간의 여지를 야당에도 좀 남겨주고 같이 정치 수업도 쌓고 행정 수업도 쌓고
그리고 4년 중임제 대통령제가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각제적 요소를 좀 가미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야당도 강렬로 진출하고 정치 행정을 쌓으면서 다음 선거에서 집권자로서의 정치 능력을 배양하고 이러면서 여야가 모두 정치적 훈련을 부드럽게 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번 계기에 좀 개헌을 해가지고 승자 독식의 정치 구조를 좀 완화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제를 하더라도. 자, 이런 얘기가 문제의 해결 방안에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여기 통일된 세계관과 역사관의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각도에서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계관, 역사관이 국제지정학과 함께 대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무서운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크게 봐서 좌파 하면은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통진당, 진보당 이런 그룹이겠죠. 노동운동 계열과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우파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그쪽 그룹. 이 두 그룹이 지금 대충돌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왼쪽 그룹의 정치적 슬로건의 근본을 제가 민족 자주, 민주, 통일,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자민통이라고 했는데 남북한 교류협력 대운동하고 민주화 운동하던 시대 한총련 그룹. 우리나라 40대가 이쪽 경향이 강한 이유는 뭐냐면 그 세대가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그쪽 정체성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제 후배들, 제가 87학번인데요. 를 보면은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도 한때 이런 생각에 공감했고 동조했습니다. 여기 그리고 우파는 상대적으로 한미동맹, 자유민주 그러면서 통일을 지향하죠. 그러니까 국제지정학적으로 얼핏 보면은 티가 안 나 충돌의 어떤 그림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그러나 우파의 한미동맹 자유민주 통일은 확실한 서반구 해양 세력, 미국, 일본, 한국이 여기에 서방 세계에 들어간다고 봐야죠. 여기 입장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은 이제 구구가 되는데 국민의힘이 꼭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왼쪽 그룹의 더불어민주당도 자민통을 교조화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당이라고 보지 않아요. 대중정당이죠. 이게 주사파와 관련되는 이념체계의 세계관이 여기에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성의 좌파 그룹이 근본적으로 띄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한국인은 이런 경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죠. 일제 식민지 지배와 해방, 그 다음에 해방 후에 유순 반란 사건, 4.3 항쟁 이런 것들 속에서 일종의 민주주의라는 것과 그 당시 국제정치가 해방된 신생국가의 컴플렉스가 겹치면서 거기서 정체성이 동학농민전쟁까지 연결되면서 혁명론적 세계관, 한국인들의 역사를 보면은 왕조가 계속 교체하면서 혁명론적으로 역사가 진행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혁명론적 세계관에 한국인들은 약간 가까운 정서를 갖고 있어요.
홍길동전, 임꺽정 뭐 이런 거, 역성혁명의 맹자사상 이런 것들에 한국인들은 흥분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제식민지 경험 때문에 반일, 항일, 민족주의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북한의 정체성도 거기에 기반하고 있고요. 남한의 한국인들은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일반적으로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야가 한반도 내에만 멈춰 있어요. 저도 옛날에 한반도 내에만 멈춰 있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국제 지정학을 이해를 못했고 글로벌적 사고를 잘 못했어요. 그게 일반 한국인들이 그것까지 시야를 키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장 경제와 글로벌 경제에 대한 관심, 국제 지정학에 대한 관심이 읽혀지고 거기에서 뭔가의 인생의 지혜를 얻으려면은 주식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그러면서 월급만 받고 거기에만 그걸로만 생활하고 조직에만 생활만 하고 이것만 하면은 그런 시야가 잘 안 생깁니다. 왼쪽 그룹의 경향의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대부분 한국인들이 갖고 있다. 여기 보면 민족 자주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왼편에 이 자주는 여기서 자주가 극단적으로 하면 미군 철수 문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도 미 대사관 근처 가면은 미군 철거 편만 들고 피켓팅 하는 분들 계세요. 그분은 바로 이 민족 자주, 그 다음에 남북한 우리 민족끼리 그 민족주의, 일단 민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 급선무다. 요런, 그리고 거기에는 남북 분단도 일제 식민지 효과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역사를 보게 되면은 만주에서 주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김구 선생이랄지 이회영 선생이랄지 좀 중국과 가까웠죠. 그런 각도에서 보면 한국의 독립운동사는 반일, 항일 민족주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그 정체성을 북한도 찾고 있고 민주당도 찾는 경향이 있고 한국인 대부분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야가 한반도에만 꽂혀 있다. 내부로만 꽂혀 있다. 그리고 대단히 감성적이다. 이걸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주사파 하면서 함부로 너무 또 욕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 주사파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노선이 나온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지만 국제 지정학에서의 불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런 세계가 쉽게 도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제 정치 경제학적으로 볼 때. 힘의 대결에서. 근데 오른쪽 사람들은 또 너무 줏대가 없어요. 일본과 미국의 노선에 100% 끌려가는 쪽으로 갈 공산이 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광화문에서 데모를 하면은 성조기와 같이 태극기를 흔듭니다. 별로 좋은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새가 스스로 만들어낼 만한 어떤 문화 권력이랄지 이념이 약하다 보니까, 정체성이 약하다 보니까 미국을 끌어안고 있어야만이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에 꼭 성조기를
태극기와 함께 들고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 세력이 없다면 현재의 체제와 시스템을 한국은 유지하기 어렵다고 봐요. 이 두 세력이 극단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현재 계엄령과 탄핵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이걸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극복 대안이 이제 바로 이것입니다.